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너 같은 게 우리 아들 옆자리가 가당키나 해. 버러지 같은 것. 나는 그 집에서 하녀라 불렸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했고 시어머니는 나를 하인처럼 부렸다. 결국 그들은 나를 내쫓았지만 정작 그들은 아무도 몰랐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늦겨울 저녁 서울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 회색빛 하늘 아래 줄지어 선 고급 주택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훑고 지나갔다. 그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3층 양옥집. 지연아, 그거 끝나면 거실 유리 좀 닦아. 내일 손님 오실 거야. 시어머니 박정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윤지연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고양이 화장실을 치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15살 페르시안 고양이 프린스의 배설물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네, 어머님. 곧 하겠습니다. 곧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까부터 유리의 손자국이 그대로인데. 그게 보기 좋니? 지연은 조용히 일어섰다. 45세. 한때 대한항공국제선 승무원이었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다. 결혼 전 그 우아하던 손은 온데간데 없고 세제와 표백제에 절어 붉게 부푼 손만 남았다. 거실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며 지연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힐끗 보았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 최도현 그리고 그의 여동생 가족들. 유독 한 사람만 빠져 있었다. 바로 자신이었다. 결혼 10년 차 이 집에서 그녀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무급 가사도우미였다. 거실 유리창 앞에 서서 분무기를 뿌리는데 2층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녁은 뭐예요? 도현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달라고 했어. 지연이가 지금 준비 중이야. 갈비찜. 지연은 헝겊으로 유리를 닦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메뉴를 바꾼 것이다. 원래 준비했던 된장찌개 재료는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이 집에서 그녀의 의견은 공기보다 가벼웠다. 지연아, 갈비는 재워놨어. 아직입니다, 어머님.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벌써 5시인데. 그럼 저녁이 몇 시에 되는 거야? 박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지연은 유리창을 닦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밥이 돼. 정말 맨날 이 모양이니까 됐어. 어차피 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지연은 주방으로 달려갔다. 냉장고에서 갈비를 꺼내 물에 헹구고 배, 양파, 마늘을 다지기 시작했다. 손이 빨라야 했다. 최소 2시간은 재워야 제맛이 나는데 시간이 촉박했다.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10년. 처음엔 달랐다. 도현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다.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한눈에 반했다며 매일 꽃을 보냈다. 승무원 일정을 알아내 도착 시간에 맞춰 공항에 나오기도 했다. 그의 열정에 지연은 마음을 열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지연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는 스스로 학비를 벌며 항공사에 입사했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목말랐던 그녀에게 도현의 가족은 구원처럼 보였다. 우리 며느리 참 단정하고 예쁘네. 승무원 출신이라니 자랑스러워. 결혼 초기 박정희는 친절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이 성공가도를 달릴 때만의 이야기였다.
결혼 3년 차 도현이 친구와 시작한 IT 벤처기업이 부도를 맞았다. 빚은 3억. 시댁에서 1억을 메워줬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내 때문에 도현이가 정신을 못 차렸어.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며느리가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입은 왜 그렇게 큰 거야? 지연은 승무원 일을 그만둔 상태였다. 도현이 원했기 때문이다. 내 아내가 밤늦게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보기 싫어. 집에서 날 돌봐줘. 그 말을 믿고 사직서를 냈는데 그것이 실수였다. 칼로 양파를 썰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그녀도 알 수 없었다. 지연아, 고양이 밥그릇 설거지는 했어. 지금 하겠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손을 닦고 고양이 밥그릇을 집어들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도자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다. 뭐 하는 거야? 박정희가 주방으로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노기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프린스 밥그릇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거라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변상. 너가 뭘로 변상해? 돈도 없는 주제에. 지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었다. 날카로운 파편이 손가락을 베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저 조용히 쓰레기통에 파편을 버렸다. 저녁 7시. 간신히 완성된 갈비찜을 식탁에 올렸다. 도현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가 자리에 앉았다. 지연은 그들 옆에 서서 기다렸다. 지연이는 안 왔나? 시아버지 최병철이 물었다. 그나마 이 집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아니요, 아버님. 전 설거지하면서 먹겠습니다. 그래. 어차피 배도 안 고프다며? 박정희의 말에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갈비를 집어먹었다. 지연은 주방으로 돌아와 싱크대에 기대섰다. 배는 고팠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먹을 수는 없었다.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처럼 취급받는 이 집에서 같은 식탁에 앉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다. 설거지를 하며 지연은 10년 전을 떠올렸다. 결혼식 날 도현이 속삭였던 말. 지연아, 평생 너만 사랑할게. 너는 내 전부야. 그 말은 어디로 갔을까? 지금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앞에서 하인처럼 부리고 있었다. 당신은 돈도 자식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집에서 조용히 살아. 몇 달 전 도현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이를 갖지 못한 건 지연의 잘못이 아니었다. 병원에서는 두 사람 모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이 지연의 탓이었다. 밤 10시. 모두가 잠든 후에야 지연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아니, 자신의 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다락방에 가까운 3층 작은 방. 남편과는 5년 전부터 따로 잤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지연은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매일 쓴 일기가 빼곡했다. 오늘도 살아냈다. 내일도 살아낼 것이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다.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지연의 가슴속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이 집에서 10년을 살며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지옥 같은 날들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보다 더 잔인한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후 이른 아침. 지연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시댁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리려면 최소 2시간은 필요했다. 주방으로 내려가며 거실을 지나는데 소파 위에 남편 도현의 재킷이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다.
또 술 마시고 들어왔나? 지연은 재킷을 집어들어 옷걸이에 걸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났다. 생양 냄새. 쑥이나 당귀 같은 한의원에서나 맡을 법한 은은한 향이었다. 지연의 손이 멈췄다. 도현은 한의원에 다닌 적이 없었다. 만성 소화불량이 있어도 양약만 고집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냄새는 뭘까? 지연은 재킷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작은 종이봉투를 발견했다. 청담 해림한 의원 마이너스 박소윤 원장. 명함이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도현 씨, 오늘 처방 꼭 드세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약속 잊지 마세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약속. 저녁 7시. 이건 단순한 진료 관계가 아니었다. 그녀는 명함을 도로 주머니에 넣고 재킷을 걸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다.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지연은 생각에 잠겼다. 박소윤. 청담동 한의원 원장. 37세라면 도현보다 10살이나 어렸다. 명함 디자인도 세련됐다.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고급스러운 종이 질감. 이런 사람이 왜 도현과? 아침 8시. 시어머니 박정희가 식탁에 앉았다. 지연아, 오늘 국은 뭐야? 된장찌개입니다, 어머님. 또,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 어제는 미역국이었습니다. 아, 그래. 어차피 맛은 비슷하니까. 됐어, 먹을게. 시아버지 최병철이 신문을 읽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도현이 내려왔다. 그는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식탁에 털썩 앉았다. 아, 머리 아파? 어젯밤에 또 술 마셨어. 박정희가 물었다. 도현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회식이었어요. 중요한 미팅 있었다고. 요즘 회식이 참 많네. 그래도 건강 챙겨야지. 지연은 조용히 밥과 반찬을 날랐다. 도현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연은 익숙한 무시에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돌아갔다.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도현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연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박소윤 원장. 오늘 저녁에도 오시죠? 어제 처방 도와드린 건 효과 좋았나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또 다른 여자. 그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도현이 서재로 들어가자 지연은 2층 주방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다. 회색빛 하늘이 그녀의 마음처럼 답답했다. 10년 동안 참고 견뎌온 결혼 생활. 이제 남은 건 배신뿐이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 도현은 지난 6개월 동안 집에 거의 없었다. 늦은 밤에 돌아오거나 아예 사무실에서 잔다며 집에 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 지연은 그게 여자 때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증거가 있었다. 명함과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태도. 오후 3시. 지연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박정희가 전화 통화를 하며 들어왔다. 아니, 소윤 원장님. 저번에 정말 감사했어요. 도현이 아버지 허리 치료 덕분에 많이 나아지셨어요. 지연의 손이 멈췄다. 소윤 원장.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다. 네, 네. 이번 주 금요일이요. 좋아요. 우리 집에서 저녁 한번 드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할게요. 지연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집으로 초대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있는 집에 남편의 외도 상대를 불러들이고 있었다. 통화를 끝낸 박정희가 지연을 보며 말했다. 지연아, 이번 주 금요일에 손님 오신다.
소윤 원장님이라고 도현이 아버지 치료해 주신 분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녁 준비 잘해. 그분은 입맛이 까다로우실 거야. 한의사시니까 음식도 건강하게 차려야 하고.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참, 그리고 그날은 내가 우리랑 같이 먹지 마. 주방에서 서빙만 해. 알겠지?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완전히 하인 취급하고 있었다.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2층으로 올라갔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는 것 같았다. 저녁 6시. 도현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도 늦어? 응. 미팅 있어? 소윤 원장이라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도현의 손이 멈췄다. 그는 지연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내일에 왜 참견해? 참견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만 좀 캐물어. 너 요즘 왜 이래? 감시하냐? 도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격적이었다. 지연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미안해. 그냥. 됐어. 나 늦었어. 도현은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던 걸까?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가 외출해서 돌아왔다. 그녀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지연아, 오늘 소윤 원장님이랑 차 마셨어. 네, 정말 품격 있는 분이더라. 말씨도 고상하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한의사라서 그런지 건강한 삶에 대해 많이 아시더라고. 지연은 저녁 준비를 하며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도현이 요즘 많이 밝아졌어. 다 소윤 원장님 덕분이야. 치료도 잘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신대. 그 말에 지연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주방에 울렸다. 어머, 조심해야지. 박정희의 목소리엔 꾸중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만족감도 배어 있었다. 지연은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집어들며 시어머니의 표정을 봤다. 그 미소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도현과 박소윤의 관계를. 그리고 그걸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었다. 지연아, 넌 참 운이 없어. 박정희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요, 어머님? 자식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도현이가 지루해하는 거야. 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소윤 원장님 같은 분은 달라. 자기 사업도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요즘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좋아한대. 넌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재미없지. 도현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지연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밤 11시. 도현이 들어왔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지연이 부축하려 하자 그가 손을 뿌리쳤다.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조심해. 신경 꺼. 내가 뭔데 내 신경 써? 도현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남은 건 형식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지연은 다락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이 집안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왜 이렇게까지 참으며 살았을까? 지연은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끝이 보인다.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들어왔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꿈을 꿨다. 자신이 이 집을 떠나는 꿈을. 그 꿈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다.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며. 며칠 후가 금요일이었다. 박소윤이 이 집을 방문하는 날. 지연은 그날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기다려졌다. 진실을 마주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그녀를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열쇠가 될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지연은 오후 내내 주방에서 저녁 준비에 매달렸다. 박소윤 원장을 위한 식사였다. 시어머니 박정희는 아침부터 메뉴를 바꾸고 또 바꾸며 지연을 들볶았다. 지연아, 생선구이는 취소. 소윤 원장님이 채식 위주로 드신대. 나물 몇 가지 더 준비해. 네, 어머님. 아, 그리고 된장찌개 말고 맑은 장국으로 해. 한이 사시니까 깔끔한 걸 좋아하실 거야. 지연은 이미 준비한 음식들을 치우고 다시 시작했다.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남편의 외도 상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다.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다. 지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박소윤. 37세.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아름다웠다. 크림색 캐시미어 코트에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박소윤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은 최대한 담담하게 인사했다. 소윤은 지연을 힐끗 보더니 시어머니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어서 와요, 원장님. 추웠죠? 어서 들어와서 앉아요. 박정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다. 며느리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다정한 음성이었다. 지연은 소윤의 코트를 받아 옷걸이에 걸고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갔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도현도 집에 일찍 들어와 있었다. 그는 소윤 옆에 앉아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연은 주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도현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지연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다. 그는 소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다. 살아있었다. 반짝였다. 도현 씨, 요즘 많이 좋아 보여요. 처방이 잘 듣는 것 같네요. 원장님 덕분이죠. 소화도 잘 되고 피로도 덜하고. 다행이에요. 꾸준히 드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원장님, 우리 도현이 좀 잘 봐주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물론이죠. 제가 잘 케어해 드릴게요. 그 말에 도현이 소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랐다. 지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다. 지연아, 음식 나와야지. 박정희의 목소리에 지연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준비한 음식들을 쟁반에 담아 거실로 날랐다. 나물, 전, 장국, 밥.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차려졌다.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소윤이 감탄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음식이 아닌 지연에게 향했다. 그 눈빛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지연이가 준비했어요. 우리 집 며느리거든요. 박정희가 소개했다. 소윤은 놀란 척 물었다. 아, 며느리시구나. 처음 뵙겠어요. 네. 지연은 짧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박정희가 말했다. 지연아, 넌 주방에서 먹어. 원장님 모시는 동안 서빙 좀 해야 하니까. 네, 어머님. 지연은 식탁 옆에 서서 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인처럼, 투명인간처럼. 그녀의 존재는 그저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는 도구에 불과했다. 원장님, 이 나물 정말 맛있죠?
네, 정말 건강한 맛이에요. 간도 딱 맞고. 지연이가 요리는 잘해요. 그것밖에 못하지만 박정희의 말에 도현이 웃었다. 소윤도 따라 웃었다. 지연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손톱을 깊이 파고들었다. 피가 날 것 같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소윤이 돌아간 후 지연은 설거지를 했다. 그런데 도현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뭔데? 도현은 식탁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지연은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혼 서류야. 뭐라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지연은 수건을 쥔 손이 떨렸다. 도현은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소윤 씨 좋아해. 아니, 사랑해. 그 사람이랑 다시 살고 싶어. 다시 살고 싶다고. 응. 소윤 씨는 나를 이해해줘. 내 꿈도 내 고민도 같이 있으면 편하고 행복해. 지연은 도현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나는 뭐였어? 너는 도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냉정하게 말했다. 너는 그냥 늘 희생만 강요했잖아. 내가 힘들 때 위로는커녕 짐이 됐어. 내가 짐이었다고. 그래. 돈도 못 벌고 자식도 못 낳고 이 집에서 그냥 얹혀 사는 거나 다름없잖아. 그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내가 일을 그만둔 건 당신이 원해서였어. 집에서 당신을 돌봐달라고 했잖아.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내가 달라졌어. 소윤 씨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지연은 웃음이 나왔다. 비참하고 허무한 웃음이었다. 진짜 사랑? 10년을 함께 산 게 가짜였다는 거야? 그래, 가짜였어.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실수였어. 그때 박정희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연아, 도현이 말 들었어. 네, 그럼 이제 정리할 때도 됐지. 도현이 이제 행복해야 해. 지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님, 저는요? 뭐, 저는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박정희는 차갑게 웃었다. 넌 처음부터 이 집 며느리 자격이 없었어. 집안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도 못 낳고. 그냥 고집만 세더라고. 그게 제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지. 근데 팔자야. 넌 그냥 팔자가 그런 거야.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란을 찾았다. 좋아요. 이혼해 드릴게요. 지연아, 대신 두 사람 다 기억하세요. 지연은 서류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도현과 박정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인생은 길어요. 오늘 버린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협박이야? 도현이 비웃듯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협박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던졌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간단한 짐을 챙겼다. 옷 몇 벌과 수첩, 그리고 결혼 전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다. 현관으로 내려오자 도현과 박정희가 서 있었다. 진짜 나가는 거야? 네, 갈 곳은 있어? 걱정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지연은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지연아, 도현이 불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가방 하나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해방감 때문이었다. 지연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근처 모텔에 짐을 풀고 오랜만에 핸드폰을 켰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모두 같은 번호였다. 지연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저 윤지연입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이제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드디어 결정하신 거군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이제 진짜 나로 살고 싶어요. 윤지연이 아니라 엘리 윤으로.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버려졌다면 이제 내가 버릴 차례야. 그날 밤 최 씨 집안에서는 축배를 들었다. 도현과 박정희는 지연이 떠난 것을 축하했다. 소윤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원장님 드디어 이혼했어요. 이제 우리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어요. 정말이요? 다행이에요, 도연 씨.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들이 버린 여자가 누구인지, 그 여자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곧 그 힘이 그들을 향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지연은 모텔 침대에 누워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다. 오늘 윤지연은 죽었다. 내일부터 엘리 윤이 돌아온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엔 봄이 오고 있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연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최 씨 집안은 그녀의 빈자리를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정희는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스스로 나갔다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도현은 바로 다음 날부터 박소윤과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한강변을 산책했다. 지연은 그동안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거기서 그녀는 오랜 시간 서류를 검토하고 전화회의에 참석했다.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됐다. 아무도 윤지연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박 변호사는 60대 중반의 노련한 법률가였다. 그는 지연의 아버지 윤재훈 회장 시절부터 YJ홀딩스의 법률 고문을 맡아왔다. 지연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에게만 진실을 말했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박 변호사는 반대했지만 결국 그녀의 뜻을 존중했다. 회장님, 정말 돌아오시는 겁니까?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충분히 봤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힘드셨겠습니다. 지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힘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값진 경험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힘을 잊고 살았던 10년이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다. 한편 최 씨 집안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도현과 소윤의 결혼 준비가 빠르게 진행됐다. 지연과의 이혼이 성립된 지 한 달 만이었다. 박정희는 들떠서 결혼식 준비에 몰두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하객 명단을 작성하고 예단을 준비했다. 소윤이는 우리 집안에 딱 맞는 며느리야. 한의원 원장이니까 품격도 있고. 박정희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사람들은 축하한다며 박수를 쳤다. 그중 한 명이 물었다. 그런데 전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 글쎄, 요즘 어렵게 산다던데.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박정희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 제가 들으니까 빚쟁이들한테 쫓긴다던데요.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집안이 별로였으니까.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연이 궁핍하게 살고 있다는 소문,
빚에 쪼들린다는 소문, 심지어 노숙자가 됐다는 소문까지.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지연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혹은 자업자득이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지연은 그 시간 동안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해외 법인들과 연락을 취했다. YJ홀딩스의 이사회에 지연의 복귀를 알렸다. 처음에는 놀라움이 있었다. 10년 동안 잠적했던 회장의 딸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이사들은 술렁였다. 엘리 윤이 돌아온다고? 정말입니까? 그녀가 어디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지연의 복귀를 환영했다. YJ홀딩스는 지난 10년 동안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됐지만 창업자의 혈육이 돌아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지연은 아버지 윤재훈 회장이 유일하게 인정한 후계자였다. 지연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검은색 수트를 맞췄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새로운 자신을 확인했다. 더 이상 최도현의 아내가 아니었다. 더 이상 박정희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엘리 윤이었다. YJ홀딩스의 상속자였다. 이제 시작이야. 지연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들이 버린 여자가 누구였는지. 한 달 후 도현과 소윤의 결혼식이 열렸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예식장이었다. 하객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모여들었다. 박정희는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다. 도현은 턱시도를 입고 소윤 옆에 섰다. 소윤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다. 식은 성대하게 진행됐다. 주례가 축사를 했고 두 사람은 서약을 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피로연에서는 샴페인이 돌았고 음악이 흘렀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도현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소윤과 함께 있으면 행복했지만 가끔 지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인생은 길다고. 기억하라고. 그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도현은 사업을 재개하려 했다. 그는 몇 년 전 실패했던 IT 벤처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이번에는 소윤의 자본도 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었다. 그는 여러 기업에 투자 제안서를 보냈다. 그 중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지연은 YJ홀딩스 본사에 조용히 복귀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다. 그녀는 먼저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주요 임원들과 면담했다. 모두가 그녀를 환영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카리스마와 통찰력 그리고 결단력.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다. 지연은 꼼꼼히 검토했다. YJ홀딩스는 건설, 금융, 의료,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특히 최근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었다. 지연은 그 부분에 주목했다. YJ 메디컬 자회사 설립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에 출범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범식에 초대할 협력업체 명단을 보여주세요. 비서가 명단을 가져왔다. 지연은 그 명단을 천천히 훑어봤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다. 청담 해림한 의원. 박소윤 원장.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다. 이 한 의원 초대 명단에 그대로 두세요. 네, 회장님.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버려졌다면 이제 내가 버릴 차례야.
그로부터 며칠 후 최 씨 집안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도현이 제안한 사업 계획서들이 모두 반려됐다.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은행에서도 대출이 거절됐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도현은 당황했다. 소윤도 불안해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지연이 어디선가 궁핍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박정희는 여전히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놨다. 우리 새 며느리는 정말 훌륭해요. 한이 사니까 시아버지 건강도 잘 챙기고. 부럽네요. 전 며느리보다 훨씬 낫겠어요. 당연하죠. 지연이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녀는 지연을 비웃었다. 그 여자가 지금쯤 어디서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진실을. 그리고 곧 다가올 심판을. YJ홀딩스 본사 회장실. 지연은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최도현 관련 자료, 박소윤 관련 자료, 청담 해림한 의원 관련 자료. 그녀는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들의 사업, 재정 상태, 법적 문제들. 회장님, 출범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좋아요. 제 이름은 당일까지 공개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재회의 날. 진실이 밝혀지는 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곧 만나겠네요. 박소윤 원장님. 그리고 도현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해방감이 느껴졌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의는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작아지지 않고. 밤이 깊어갔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하지만 YJ홀딩스 본사 회장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지연은 일을 계속했다. 그녀에게는 할 일이 많았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야 했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했다. 1년 후 이른 봄. 청담동의 한 특급 호텔 컨벤션 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YJ 메디컬 자회사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YJ홀딩스가 의료 분야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초대받은 협력업체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박소윤은 그날 아침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다. 베이지색 샤넬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YJ 메디컬과의 협력 계약이 성사되면 그녀의 한의원은 대기업 계열 의료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것이었다. 명예와 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 원장님, 출발하실 시간입니다. 비서의 말에 소유는 가방을 챙겨들었다. 차 안에서 그녀는 계약서 초안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웠다. 연간 수십억 원대의 수익이 예상됐다. 그녀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컨벤션 홀에 도착하자 화려한 장식과 대형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YJ 메디컬 출범식 마이너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 소유는 안내를 받아 VIP 좌석으로 향했다. 주변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의료계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네트워킹을 시작했다. 오전 10시. 출범식이 시작됐다. 사회자가 나와 개회를 선언했고 YJ홀딩스의 주요 임원들이 단상에 올랐다.
소유는 프로그램 순서지를 보며 신임 회장의 인사말을 기다렸다. 프로그램에는 YJ홀딩스 회장 인사말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다. 그럼 이제 YJ홀딩스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조명이 단상을 비췄다. 무대 뒤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짧은 머리, 검은색 맞춤 수트, 하이힐.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소유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여성 CEO의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그런데 그 얼굴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소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여자. 그 여자는 윤지연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엘리 윤이었다. 대형 스크린에 그녀의 이름과 직함이 떴다. YJ홀딩스 회장 엘리 윤지연. 소유는 숨이 막혔다. 옆자리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분이 윤재훈 회장의 딸이라던데. 10년 만에 복귀했다고 하더라고. 어디 있었대요? 글쎄, 결혼해서 조용히 살았다던데. 소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연. 도현의 전 부인.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여자. 고양이 화장실을 치우고 시어머니에게 하녀 취급을 받던 그 여자가 YJ홀딩스의 회장이라고. 지연은 단상 위에서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녀의 시선이 소윤에게 닿았다. 그 순간 지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다. 소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안녕하십니까? YJ홀딩스 회장 윤지연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힘이 있었다. 마이크를 통해 퍼지는 그 목소리는 1년 전 그녀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당당했고 권위가 있었다. 오늘 이렇게 YJ 메디컬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YJ홀딩스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지연은 준비된 연설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녀는 회사의 비전을 설명하고 협력 업체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언론사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소유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났다. 지연이 회장이라면 모든 게 달라진다. 계약은? 자신의 한의원은? 그리고 무엇보다 도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연설이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이 주어졌다. 사람들은 음료수를 들고 이야기를 나눴다. 소유는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했다. 하지만 한 직원이 다가왔다. 박소윤 원장님이시죠?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직원을 따라 VIP 라운지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연이 창가에 서 있었다. 뒷모습만 봐도 달라진 게 느껴졌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살지 않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앉으세요, 박 원장님. 지연이 돌아서며 말했다. 소유는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다. 지연은 그녀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우아하게 꼬았다. 두 여자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오래간만이네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유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제 남편이었던 분은 잘 계신가요? 그 질문에 소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연의 목소리엔 비아냥이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죠? 제가 도현 씨와 지연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됐어요. 과거 일이니까. 저는 그 일로 원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소유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봤다. 정말일까?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진지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네.
원장님의 한의원이 이번 협력 계약에서 제외된다는 것. 그 말에 소윤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순전히 사업적인 판단입니다. 저희 YJ 메디컬은 최고의 파트너들과만 일합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한의원은 최근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더군요. 법적 문제요? 네. 세무신고, 누락, 무자격자 침술 시술, 과대 광고. 이런 것들이요. 소유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것들은 모두 사실이었다. 사소한 것들이라 생각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을 위반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계약은 취소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윤도 따라 일어났다. 두 여자는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쳤다. 지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연이 문을 열며 말했다. 제 이름은 이제 윤지연 회장입니다. 지연 씨가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나갔다. 소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계약도 꿈도 모든 것이. 라운지 밖에서는 출범식이 계속되고 있었다. 지연은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았다. 아무도 몇 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한 기자가 다가와 질문했다. 회장님 10년간 어디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로 며느리로. 그럼 이제 왜 복귀하신 겁니까?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는 메모를 하며 다시 물었다. 혹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모든 경험은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출범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소윤도 비틀거리며 컨벤션 홀을 나왔다. 그녀는 차에 타자마자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여보, 나야. 왜? 출범식은 잘 됐어? 도현 씨. 지연 씨가. 지연이? 갑자기 왜? 지연 씨가 YJ 홀딩스 회장이야. 회장이라고.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도현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뭐라고? 오늘 출범식에서 봤어. 지연 씨가 회장으로 나왔어. 윤지연이 엘리윤이었어.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유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계약 취소됐어. 지연 씨가. 아니, 회장님이 취소했어. 진정해. 내가 지금 갈게. 전화가 끊겼다. 소유는 차 안에서 얼굴을 감쌌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들이 버렸던 여자. 그들이 무시했던 여자. 그 여자가 사실은 재벌가의 상속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돌아왔다. YJ 홀딩스 본사로 돌아온 지연은 회장실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첫 단추가 끼워졌다. 이제 시작이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회장님, 최도연 씨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예상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지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10년 전 그녀는 사랑을 믿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도현 씨, 곧 만나겠네요. 이번엔 제가 선택하는 자리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확고했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의는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출범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최도현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소윤에게서 전화를 받은 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연이 YJ홀딩스 회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 포털에 윤지연 YJ홀딩스를 검색했다.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졌다. 윤재훈 회장의 딸 10년 만에 복귀. 엘리 윤 YJ홀딩스 경영 일선 복귀. 신사업 박차. 여성 CEO의 귀환. YJ 메디컬 출범식서 강한 인상. 기사마다 지연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단상 위에서 연설하는 모습, 악수를 나누는 모습, 미소 짓는 모습. 그 모든 사진 속 지연은 낯설었다. 도현이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고 조용히 살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도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10년 동안 그는 지연을 무시했다. 돈도 못 벌고 자식도 못 낳는 무능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그녀는 국내 3대 그룹의 상속자였다. 수조원대 자산을 가진 재벌가의 딸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도현은 중얼거렸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소윤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서 있었다. 분명 많이 울었을 것이다. 도현 씨, 소윤아, 앉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계약 취소 통보 받았어? 응. 정식 공문으로 왔어. 협력 계약 취소. 이유는 법적 문제 때문이래. 법적 문제? 세무신고 누락, 무자격자 시술, 과대 광고. 사소한 거였어. 그런데 지연 씨가, 아니, 회장이 그걸 문제 삼았어.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 어떻게? 소윤이 물었다.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도 몰랐다. 그날 오후 도현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여보세요? 최도현 대표님이십니까? 저는 YJ홀딩스 법무팀 김민수 이사입니다. 도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네, 저입니다. 최 대표님께서 저희 YJ홀딩스와 진행 중이던 협력 프로젝트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해당 프로젝트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취소요? 왜요? 구체적인 사유는 공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다. 도현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그 프로젝트는 그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업이었다. YJ홀딩스와의 협력으로 5억 원 규모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취소됐다. 이틀 후 더 큰 문제가 터졌다. 도현이 대출을 받으려던 은행에서 거절 통보가 왔다. 담보가치 부족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도현은 알았다. 이것도 지연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걸. YJ홀딩스는 국내 주요 은행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소윤의 한의원 상황은 더 나빴다.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장부가 검토됐고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세금 포탈, 허위 신고, 무자격자 고용. 소윤은 변명할 수 없었다. 모두 사실이었다. 원장님, 과태료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3개월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회계사의 말에 소윤은 고개를 떨궜다. 영업정지 3개월이면 한의원은 문을 닫아야 했다. 직원들 월급도 임대료도 낼 수 없었다. 어떻게 하죠?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윤은 그날 저녁 도현을 만났다. 두 사람은 집 근처 허름한 식당에 앉았다. 예전 같으면 고급 레스토랑에 갔겠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한의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소윤의 말에 도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정말? 응. 세무조사 때문에 과태료도 엄청나고. 그럼 우리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거잖아. 미안해. 소윤이 눈물을 흘렸다. 도현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다. 결혼한 지 1년. 그들의 삶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다. 한편 성북동 최 씨 집안도 비상이 걸렸다. 박정희는 은행에서 통보를 받았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다. 도현이 몇 년 전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잡았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한 것이었다. 도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박정희가 소리쳤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사업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면 빚이라도 갚아야지. 집까지 날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소윤이네 집안에 부탁하든지.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윤의 집안도 여유가 없었다. 오히려 소윤의 부모는 딸의 한의원이 망하면서 원망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지연이 때문이야. 그 여자가 우릴 이렇게 만든 거야. 그 말에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지연이가? 회장이래요? 뭐, YJ홀딩스 회장? 윤재훈 회장의 딸이었대요. 박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그럴 리 없어. 지연이가 재벌? 말도 안 돼. 소윤이가 직접 봤어요. 출범식에서. 박정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10년 동안 자신이 하녀처럼 부렸던 며느리. 고양이 화장실을 치우게 하고 식사도 따로 하게 했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재벌 회장의 딸이었다고. 그럼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네, 아마도 지연이가? 회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박정희는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우리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며칠 후 집이 정식으로 경매에 넘어갔다. 최 씨 가족은 짐을 쌌다. 3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야 했다. 박정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 주방, 계단.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남의 것이 되는 것이었다. 엄마 가요? 도현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박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다. 그들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고 낡은 투룸이었다. 예전 집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다. 소윤의 한의원도 결국 문을 닫았다. 과태료를 내지 못해 폐업 절차를 밟았다. 1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녀는 집에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혼자 한강변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는 지난 1년을 떠올렸다. 지연과 이혼하고 소윤과 결혼하고 행복할 거라 믿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YJ홀딩스에서 온 이메일이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최도현 대표님께 윤지연 회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YJ홀딩스 본사 회장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드디어 지연을 만나는 것이었다. 아니, 이제는 윤지연 회장을.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과해야 할까? 용서를 빌어야 할까?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지연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그리고 그녀를 하녀처럼 대하던 날들.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지연아?
미안해.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다. YJ홀딩스 본사 회장실. 지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회장님, 최도연 씨가 면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차갑지만 슬픈 미소였다. 그녀는 비서에게 말했다. 그날 오시면 제대로 맞이해드려야죠. 한때 제 남편이었던 분이니까. 비서가 나가고 지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씁쓸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야.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들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빛나고 있을 것이었다. 지연처럼.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별처럼. 몰락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진짜 대면이 시작될 것이었다. 화요일 오후 2시. 최도현은 YJ홀딩스 본사 앞에 서 있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53층짜리 빌딩.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권력과 부를 상징했다. 도현은 고개를 들어 건물 꼭대기를 바라봤다. 저 위 어딘가에 지연이 있을 것이었다. 아니, 이제는 윤지연 회장이. 그는 낡은 정장을 매만졌다. 1년 전만 해도 명품 수트를 입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럴 형편이 못 됐다. 구두도 닳았고 넥타이도 오래된 것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웅장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높게 뻗어 있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도현은 그들 사이에서 초라함을 느꼈다. 그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최도현입니다. 회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인됐습니다. 엘리베이터로 53층으로 올라가시면 비서실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현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53층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상승했다. 그의 심장도 함께 빠르게 뛰었다. 지연을 만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1년 만에 재회.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다. 비서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도연 대표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도현은 비서를 따라 걸었다. 복도 양쪽에는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끝에는 큰 나무 문이 있었다. 회장실이라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다. 비서가 노크를 했다. 회장님, 최도연 대표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였다. 비서가 문을 열었다. 도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회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돼 있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다. 커다란 책상 뒤에 지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짧게 잘라 있었다. 안경을 쓴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다. 앉으세요. 지연이 말했다. 도현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도현은 지연을 바라봤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당당하고 권위가 있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는 여자였다. 오랜만이에요, 도현 씨. 지연아?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서는. 그 말에 도현은 가슴이 찔렸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차갑지만 품이 있는 미소였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왜 오셨어요?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준비한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연은 그를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었다. 지연아? 아니, 회장님. 미안해요. 도현이 간신히 말을 꺼냈다. 지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뭐가요? 모든 게 당신을 그렇게 대한 것, 하녀처럼 부린 것, 그리고 이혼한 것?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도현을 바라봤다. 도현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땐 정말 몰랐어. 당신이 누군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재벌 딸이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죠?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담담했다. 도현은 답답함을 느꼈다.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 말에 지연은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사랑이요? 도현 씨가 사랑을 말해요? 정말이야? 소윤이와는 실수였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지연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됐어요.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현 씨, 저는 10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어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었고, 당신 가족을 섬겼어요. 알아. 고마워. 고맙다고 생각했으면 왜 그렇게 대했어요? 왜 저를 하인처럼 부렸죠?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제가 돈이 없어서요? 자식을 못 낳아서요? 그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다. 저는 당신이 조건 없이 날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신분을 숨겼죠.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편한 여자가 필요했을 뿐이죠. 아니야. 사랑했어. 그럼 왜 소윤 씨를 선택했어요? 도현은 할 말을 잃었다. 지연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도현 씨, 저는 이미 다 용서했어요. 당신도 어머님도 소윤 씨도. 정말? 네. 용서했어요. 하지만 돌아가진 않아요. 도현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봤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다시 시작이요? 뭘 다시 시작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은 저를 몰랐어요. 제 마음도 제 고통도. 이제는 알아. 정말이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도현 씨는 아직도 몰라요.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는 건 제가 회장이어서예요. 만약 제가 여전히 가난한 여자였다면 당신은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지연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도현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혼 합의서였다.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것이 정리돼 있었다. 이건 당신과 제가 이혼할 때 제대로 된 합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했어요. 법적으로. 도현은 서류를 읽었다. 그 안에는 지연이 도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다. 오히려 지연이 도현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게 무슨?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 빚만 갚으면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도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지연의 관대함이, 그녀의 품격이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까지?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현도 따라 일어났다. 지연아, 정말 마지막이야? 네.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새로운 삶을 사세요. 도현은 지연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안녕히 가세요, 도현 씨. 행복하세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도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서류를 들고 회장실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10년의 인연이 완전히 끝났다. 복도를 걸으며 도현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지연을, 행복을, 그리고 자존심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다. 너무 늦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회장실에 남은 지연은 창가에 서서 빌딩 아래를 내려다봤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그중 하나가 도현일 것이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안녕, 도현 씨. 그녀는 중얼거렸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울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곧 가겠습니다. 지연은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정리했다. 일은 계속돼야 했다. 삶은 계속돼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도현은 집으로 돌아갔다. 작은 임대 아파트. 소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현을 보고 물었다. 어떻게 됐어? 끝났어. 완전히. 소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도현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봤다. 지연이 준 마지막 선물. 그는 그것을 꼭 쥐었다. 감사했지만 동시에 부끄러웠다. 며칠 후 도현의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 지연이 약속한 대로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었다. 도현은 그 돈으로 나머지 빚을 정리했다. 그리고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다.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지연을 떠올렸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 말은 용서이면서 동시에 선고였다. 도현은 영원히 지연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YJ홀딩스 본사. 지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여성자립재단 설립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처럼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고 싶었다.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할 일이에요. 지연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차례였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차례였다. 밤하늘의 별이 빛났다. 서울의 불빛 사이로 작지만 분명하게. 지연처럼. 어둠을 이겨내고 자신의 길을 찾아낸 별처럼. 1년 후. 서울 강남의 한 현대적인 건물. 엘리 여성자립재단 현판이 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윤지연은 이 재단을 설립한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오늘은 재단 설립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많은 언론사와 후원자들이 초대됐다. 지연은 아침 일찍 재단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여전히 짧았지만 예전보다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차갑던 눈빛은 이제 따뜻함과 결단력이 공존하고 있었다. 재단 로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재단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성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그들은 지연을 보며 박수를 쳤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과 악수를 나눴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재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재단의 도움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케이스였다. 지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아니라 본인의 힘이에요. 당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행사가 시작됐다. 사회자가 지연을 무대로 초대했다. 지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들이 그녀를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엘리 여성자립재단 이사장 윤지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따뜻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1년 전 저는 이 재단을 만들면서 하나의 다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을 이었다. 저 역시 한때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며 살았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이 재단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용기를 지지하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인터뷰 시간이 주어졌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나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하녀라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로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취급을 받는 여성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 경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다. 회장님은 재벌가 출신이시면서도 평범하게 살다가 복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후회되지 않으세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 계속 특권 속에서만 살았다면 진짜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재단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지부를 설립하고 해외에도 진출하려고 합니다. 여성의 자립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지연은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는데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죠? 박정희 여사님이십니다. 지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박정희, 예전 시어머니.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박정희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지연아.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그녀를 바라봤다. 감정이 복잡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앉으세요, 어머님. 박정희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지연도 맞은편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과하러 왔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박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너무 잔인했어. 너를 하녀처럼 부리고 무시하고.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후회하기 때문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나서. 아니, 그것보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어. 박정희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지연은 티슈를 건넸다. 어머님,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진작에. 정말. 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럴 자격이 없는 거 알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박정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문으로 향하다가 돌아서서 말했다. 지연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그녀가 나가고 지연은 다시 창가로 갔다. 밖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다. 봄이었다. 새로운 계절이었다. 저녁 무렵 지연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요즘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산책이었다.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가 마음을 바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연 씨. 아니, 회장님. 저 소윤이에요. 박소윤의 목소리였다. 지연은 잠시 놀랐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박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소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도 용서했어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하시는 일 정말 존경해요. 고맙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작은 한의원이지만 제대로 운영하려고요. 잘 되길 바랄게요. 전화가 끊겼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한 유명 언론사에서 지연과의 단독 인터뷰를 요청했다. 지연은 수락했다. 인터뷰는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회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과거는 후회되지 않으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후회보다는 감사해요.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을 밟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누군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세상이요. 멋진 꿈이네요. 누군가 저를 하녀라 불렀을 때 저는 바닥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어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고 싶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연의 얼굴을 비추며 따뜻하게 감쌌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떠난 후 지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10년 동안 써온 일기장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1년 전 적었던 문장이 있었다. 오늘 윤지연은 죽었다. 내일부터 엘리 윤이 돌아온다. 지연은 펜을 들어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오늘 나는 완전히 살아났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 그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꽃잎들은 공중에서 춤추듯 흩날렸다. 아름다웠다. 지연은 작게 웃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복수도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재단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연은 그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누군가를 짓밟지 않고 누군가에게 짓밟히지 않으며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것.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서울의 불빛 사이로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지연처럼. 하녀라 불렸던 여자는 이제 없었다. 대신 당당한 회장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한 명의 여성이 있었다. 봄은 계속됐다. 꽃은 피고 새는 노래하고 생명은 약동했다. 지연의 인생에도 영원한 봄이 찾아왔다. 더 이상 겨울은 없을 것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만들어낸 따뜻한 봄 속에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었다.